예, 이제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5강에서는 사물의 어떤 그 본성을 그리고 이제 사물의 본성과 더불어 또 한 번 더 신존재 증명이 나옵니다. 이 신존재 증명은 현대까지도 굉장히 중요했던 혹은 논의했던 대상의 하나이죠. 아주 유명하게는 중세 때부터 안셀무스라고 안셀무스라든지 아벨라르라든지 또 현대에 들어오면은 프레게라든지 또 심지어 독일의 아주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어요. 디트 헨리라고 이 헨리까지도 이 문제를 다루죠. 뭔가 하면 신의 어떤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신에 대한 어떤 존재.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강의 자체가 마치 조금 지루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개념이 막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데카르트한테는 혹은 그 시대에서는 이 신에 대한 어떤 개념 혹은 어떤 신적 세계 혹은 그런 어떤 종교적 세계가 자연적 삶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본 어떤 사유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그 사유의 전통적 배경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악셉트하기가 좀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신존재 증명이 이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사실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우리한테 이렇게 안 와닿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갖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데카르트한테 거의 전 과정까지 육성찰까지 이 신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을 안 잡으면은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깊이를 따라가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3강에서 굉장히 이 신에 대한 존재 증명, 신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런 다음에 4강, 5강까지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 존재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전개가 돼요. 그렇고 이렇게 전개되면서 또 여기 아주 유명한 이 칸트의 백탈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철학사적으로는 이 5강 자체가 거의 그 철학사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자기 방식을 대두가 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사에서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을 어디에 카테고리에 집어넣는가 하면 안셀무스와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안셀무스의 신존재 존재론적 증명을 살짝 뛰어넘어요. 그걸 비판을 하고 그거 여러분들 혹시 캐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오늘 우리 그 강의의 어떤 기본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기본 초점은 신존재의 존재론적 증명을 둘러싼 그 철학사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대체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적 어떤 고찰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걸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일상적 의미에서의 존재예요. 있다 이렇게 하죠. 무엇이 있다, 책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신이니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거냐라는 물음을 우리가 이 물음을 반드시 갖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존재론적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고 이 있다의 문제, 존재의 문제, 신존재 증명을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일상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신이 있다라는 걸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보통 책이 있는 것처럼 혹은 차가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존재 개념을 신의 어떤 존재 개념의 어떤 존재 신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인 비판 혹은 대응주의자 비판은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해요. 그리고 그건 또 타당하고
그런데 데카르타가 이야기했을 때 이 어떤 그 신의 어떤 존재 혹은 이 여기에서의 어떤 그 신 존재 증명에서의 어떤 그 존재가 과연 그런 종류의 어떤 존재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데카르타를 넘어서서 우리가 도대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존재인지 아니면 특별한 존재, 즉 신한테는 그런 존재한다는 말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여러분들이 철학적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해요. 이제 저희가 5강을 들어가면서 요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좀 논의를 우리가 하죠.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칸트가 딱 이 선진존재 증명은 잘못됐다. 칸트가 이 변증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문제 자체를 그렇게 존재한다는 걸 그런 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수로라는 것.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가 해결을 했다고 보죠. 그렇지만 칸트가 하나 또 오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사물이 있는 것처럼 신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어떤 물음을 이제 던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제일 초점은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5강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물이 어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사물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연장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연장의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즉 크기, 깊이, 높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죠. 물체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공간 그리고 운동 개념이 생기면서 물체 즉 그거는 운동하는 실체라고 정의를 하죠.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그 실체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정신과는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실체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사고하는 것을 실체로 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넓게 분류에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물체 혹은 대상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정신인데 이거는 이제 사고하는 걸로 보고 정신은 즉 사고하는 사유에 있는 거고 이 물체는 바로 연장인데 이제 운동하는 연장이죠. 여기도 운동 개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실체 개념을 가지고 데카르타가 그 중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강의에서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각각이 실체입니다. 여러분도 실체 각각이 고유한 실체고 저도 고유한 어떤 나인 실체고 이 책상도 고유한 어떤 하나의 어떤 실체 이렇게 다기적인 어떤 그런 실체를 이 두 가지 실체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한테는 실체가 세 가지로만 이루어지죠. 이거를 이제 5강에서 그 물질의 어떤 그 본질을 운동의 어떤 그 연장으로 파악을 하죠.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관념적 대상, 즉 수학적 대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고유한 어떤 본질 같은 것, 본성 같은 것, 성질 이런 걸 형상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학적 어떤 대상도 우리의 어떤 사고의 어떤 단순한 허구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카르타가 우리한테 신존재 증명의 어떤 그 형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자세하게 또 한번 논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넓게는 신존재 증명인데 그러면 왜 데카르타가 이 물체 5강에서 또 한 번 또 이런 신존재 증명을 하는가 하면은 데카르트한테는 모든 지식이 근거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신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학적인 어떤 명료한 어떤 진리 혹은 직관적 진리라든지 간접적인 어떤 지식 뭐 이런 종류도 다 이게 그 참의 어떤 그 과정으로 참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보정은 데카르트한테 혹은 신의 문제는 끝까지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5강에서 다시 한번 이 신 문제의 어떤 그거를 끌어오죠. 그래서 그러나 이 5강에서의 어떤 신존재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방식인데 그걸 보통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재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낯설고 또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 존재 증명하는 방식을 각 단계마다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데카르트의 어떤 텍스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그 신존재 증명을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밟아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령 이제 그 예를 이제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하면은 산의 어떤 그 골짜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골짜기 개념과 산의 개념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죠. 왜? 골짜기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 산에 대한 혹은 즉 언덕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결합의 어떤 필연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개념도 신의 현존이라는 개념도 신의 현존이라는 개념도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개념하고 떼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즉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불완전한 어떤 신의 개념을 생각지 않는 어떤 존재자가 있는 최고 존재자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최고 존재자가 불완전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불완전한 존재자를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순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의 어떤 현존과 신에 대한 그 결합의 어떤 필연성을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데카르트를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하고 기존의 어떤 논리를 하고 그 전개된 것을 다시 비판을 하고 다시 자기 논리를 다시 또 검증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의 골짜기와 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필연적으로 관계를 갖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산이 필연적으로 있는 어떤 현존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듯이 신과의 어떤 현존의 어떤 그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필연적인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회의적인 어떤 반성을 통해 가지고 앞에 성립했던 거를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논리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요. 뭔가 하면은 신은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현존만을 생각하는데 신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신의 어떤 현존만을 생각하는데 즉 신과 현존은 떼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를 살짝 증명을 해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 그 존재론적 증명에 대한 어떤 그거를 또 살짝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신의 어떤 완전성 개념 속에 현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은 현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에요. 요걸 다시 한번 살짝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요게 이제 데카르트가 그 자기의 어떤 그 고유 방식의 신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존재론적 방식도 받아들이면서도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비틀어 주죠. 어떻게 비트는가 하면은 내가
신을 생각하는 그 최초의 제1자인 신을 관념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관념은 완전자일 수밖에 없다. 근데 현존이라는 것도 이 완전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나도 현존이 완전성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은 현존한다 이렇게 이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죠. 이게 이제 무슨 방식인가 이거 하면은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그 방식은 자기 철학에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 2, 3, 4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내가 사유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맥락하고 이 전통적 어떤 신개념, 즉 신의 어떤 완전성 개념, 신은 완전하다. 완전한 속에는 현존도 포함하니까 신은 현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요 방식과 다르게 나는 그때마다 정신이 제1자인 제1원리인 신을 생각한다. 신의 관념을 갖는다. 그러나 그 신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완전 속에 이제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현존도 그 완전 개념에 속한다. 즉 현존도 완전 개념의 하나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이 현존한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존재론적 증명에 속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비틀은 거고, 그렇게 비틀은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는 거를 복습을 해보면은 다 이게 타당합니다. 왜? 데카르트한테 인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사유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존적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 데카르트의 어떤 그 텍스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종래에 가지고 있던 그 관점들을 비판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방식으로 비틀지 않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도 자기 방식으로 비틀어서 넓은 카테고리 속에 보면은 존재론적 증명에 속하지만은 자기 철학에 맞게끔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데카르트는 어떤 문제를 신이 이때 나오는 신은 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신의 어떤 보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 정리 수학적 어떤 그런 정리적 그런 명정적인 어떤 지식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혹은 또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정리만 있다고 학문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근거로 나온 결론들, 그 결론들에 대한 것들을 보증해주는 전체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보증해주는 게 바로 이 신의 어떤 그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 번 더 5강에서 학문과 그 데카르트의 어떤 신 개념에서 나오는 이 보증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데카르트는 세 가지의 어떤 신 존재 방식을 증명을 했죠. 하나는 그 인과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보존 창조 관점에서 증명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존재론적 증명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했죠. 이게 그러면 신이 이런 신의 어떤 그 보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 혹은 우리가 인식적인 단계에서 어떤 의미의 어떤 보정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절차적으로는 데카르트한테서는 가장 그 명정적인 어떤 그 종류의 어떤 지식이 수학이나 기하학적 지식이지 않습니까? 혹은 또 오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아주 그 명료한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지식 종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정처 없이 데카르트식으로 하면은 흐릿한 혹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종류의 어떤 참여가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지식이 그러면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볼 때
즉 어떤 의미의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수학적 어떤 진리를 매번 할 때마다 이 명정 이런 어떤 그 관계의 어떤 절차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많은 경우 이런 거를 생략하고 일상적으로 학문적인 어떤 진행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 도대체 그때마다 그러면 다시 원초적으로 또 이 처음부터 1강에서 5강까지 또 과정을 또 다 밟아가지고 또 지식에 대한 어떤 그 보정을 그때마다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데카르타가 신의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직접적 명정적인 어떤 지식과 간접적 명정적 지식에 대한 거를 이 신의 어떤 그 보정에 의해서 즉 간접적인 어떤 그 지식의 어떤 보에서 신의 보정이 없으면은 절대 그 각각에 일어나고 있는 즉 그 정의에서 나온 결론적인 어떤 그 지식의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데카르타가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존재론적 어떤 증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끌고 나가면은 제일 타격을 입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칸트예요. 칸트가 이제 이 존재론적 증명 자체를 이제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어 그런 다음에 수로 이렇게 할 때 이 보통은 이게 분석적인 명제여야 되는데 분석적 명제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명제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어 속에 수로라든지 그 이후에 기술될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단어인데 이 존재하다 할 때 신이 존재한다 할 때 즉 이 주어에 대해서 이 존재가 분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념상의 어떤 것일 뿐이지 이 존재와 여기와 신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같은 어떤 수로처럼 신은 만약에 무한하다. 신은 무한하다. 또 뭐 완전하다. 이런 식의 어떤 수로로 붙일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요거 혹시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들? 요 문제를 이제 조금 잠깐 아직 수업을 제가 잠깐 이제 끊고 잠깐 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요 문제를 잠깐만 디스커션 좀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그 지난주에 제가 꼬리를 무는 이런 순환 논리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신을 여기도 자기 스스로 이게 마지막에서 현존 자체를 완전성 가운데 하나라고 가정을 해놔놓고 그 가정 하에 신이 현존한다고 인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첫 번째 가정이 사실 필연적이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딴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아니, 자기가 신은 무한한 존재라고 자기가 규정해놔놓고 신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면 자기 서술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데카르트한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이미 내가 그 신의 어떤 현존하던 아까 보내도 증명에서도 제가 이제 잠깐 여기서도 했듯이 여기도 보면은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현존이라는 개념을 이미 하면 상정을 하고 신과 현존을 필연적이다라고 결합을 시키잖아요. 이때 결합을 시킬 때 무슨 비유에서 오류가 오는가 하면은 그 꼴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 언덕 즉 산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과 같은 식의 어떤 결합의 방식으로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때 이제 그런 개념이 그 신에서도 그렇게 이제 결합을 하면서 하죠. 물론 이제 그 진행 과정에는 또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 아까 그래서 두 번째 비판하듯이 아니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통 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나도 그렇게 잘못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신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꼴짜기와 산에 연결되는 어떤 그 방식에서의 어떤 존재하지 않는다, 붙일 수 없다라고 데카르트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데카르트한테는 신이 너무나 잔영한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이제 4강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기획을 되살리면은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의심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신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존적 어떤 그런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데카르트 형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처럼 순환론적 그런 게 아니냐 또 그런 비판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또 딱 물러서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존재 개념을 물론 이제 이런 점이 있고 데카르트 자신도 자꾸 알지만은 데카르트 스스로도 물어요. 그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신에 대해서 다시 나는 신을 텍스트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나는 신을 현존할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하고 같이 갈래야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다시 철학적 우리의 어떤 물음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슷한 물음을 이제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에 오면은 그러면 자꾸 그 뒤에다가 뭐 그렇게 붙이고 신은 존재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이제 하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천사다라고 권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 문제가 천사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혹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자꾸 필연적으로 이 존재론을 상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진술을 어떤 것이 그냥 천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은 굳이 이거는 이제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니까 어떤 것이 이제 여기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디터 헤딩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자기 관계 뭐 이렇게 보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인 어떤 그 결론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순환론적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순환론이지만 이게 데카르트의 신관념을 존재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한다는 자체가 정말 시도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원래 신이라는 건 데카르트의 그 관념에서 신이라는 관념은 전칭적인 관념인데 존재라는 관념으로 대입해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설득하고 하려고 하니까 범죄 좁은 부분에서 넓은 부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데카르트 입장에서 이제 한번 대답을 하면은 4강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 4강 그 우리 기억력을 다시 그쪽으로 4강으로 되돌리보면은 데카르트가 신의 관념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그때 신의 관념이 떠오를 때 내가 불완전하고 회의하고 이러니까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 즉 신의 완전성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4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주 주목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칸트식으로 비판을 하고 또 쌤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뭔가 하면은 존재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더 한 발짝 나아가지고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느냐에 이제 그게 있죠. 데카르트식으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데카르트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신을 하고 여기서도 5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은 현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것부터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의 어떤 그 철학 자체 내에서의 어떤 걸로 풀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이미 그런 식의 어떤 신존재 개념을 적용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데카르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하나의 어떤 해소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 존재한다는 거를 일상적 방식의 어떤 존재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물들처럼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유 전체에서 데카르트에서 규정된 존재자로 존재.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신에 현존할 수밖에 신을 생각하는 것은 현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다든지 5강에서 4강에서처럼 아니면 그런 신 개념을 떠올리는 것. 여기 이제 5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맹정한 것 중에 제일 맹정한 것이 뭔가 하면 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중에서 어느 중에서 텍스트를 잡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정 중에서도 명정한 걸로 데카르트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또 안 그렇죠. 우리는 또 여러 관점을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고 철학사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이 프레게 같은 경우는 아벨라르 같은 경우는 1200년대 사람이지만은 프레게 같은 사람은 그 러셀 쌤 그 이제 수학 러셀하고 할 때 나오는 사람이 프레게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러고 또 요 근래에는 디트 헨리 같은 사람도 이 문제를 이제 또 집중적으로 또 다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5강까지 오면서 신이 가지고 있는 데카르트한테서의 어떤 그 의미, 그리고 그 철학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함의 또 문제점 같은 것들이 강의나 아니면 오늘에서도 또 좀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점이 결국은 우리가 데카르트가 중세를 벗어나고 고대 중세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철학적 한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데카르트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이 명정적인 어떤 종류, 즉 직관적 명제 지식과 그리고 간접적 지식에 대한 보정의 어떤 그러니까 데카르트 차원에서는 보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데카르트한테서 가지고 있는 전체의 어떤 지식 체계가 일단 완성이 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데카르트가 어떻게 자꾸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했느냐는 우리한테도 하나의 어떤 문제이고 과제인데 근데 결국은 데카르트가 했는 이야기 출발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의식을 분석해 들어가고 자기의식을 느끼지는 것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를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 그때 고로 존재가 데카르트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게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인 데카르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의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이 존재 개념은 데카르트의 즉 체험적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지 우리 모두의 사유 주체에 대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다른 언어로 고치면 나는 사유한다. 고로 사유하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성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보편성을 확 획득을 못한 거죠. 그러나 데카르트가 우리한테 던져준 있던 의 같은 건 아직 이제 마지막 6강이 안 끝나서 그렇지만은 6강은 제가 이제 좀 짧게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현대 철학에서 다시 또
이 자체를 후세를 같은 사람은 하나의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다시 이 데카르트의 이 성찰을 다시 한 번 더 문제화시키면서 철학적으로 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차원에서는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점이 결국은 나는 사회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우리 방식으로 아까처럼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즉 데카르트가 존재한다라는 방식의 어떤 문제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조금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 진행합니다.